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며 모범이 되길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은 독립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길 꿈꿨습니다. 문화의 힘이 우리에게 또 타인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구 선생의 소원은 오늘날 어느 정도 실현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영화와 도서, 음악은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됐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엔 AI의 발달로 너도 나도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만 AI가 만들어낸 제작물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을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전언처럼 문화 모범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5월 14일 목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14일 목요일 AI 톡톡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소라영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AI 소식 한번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AI 소식 오늘 또 어떻게 화이팅하게 준비해 오셨을까요? 당연하죠. 오늘도 5가지 재밌는 소식 들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또 소라영 아나운서 재밌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어떤 내용 있을지 이제 제목이 공개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AI 활용도가 확산 속도 세계 최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구글에서 또 해커들이 AI로 제로데이 공격을 시도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AI 직원이 출근했다라는 소식. 네 번째로는 AI가 지문까지 복제한다며 V포즈 셀카 위험하다라는 소식. 마지막으로는 머스크의 AI 그록이 경쟁 모델에 뒤처진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인공지능 활용도 확산 속도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매일 증폭한다는 뜻인데요. 다만 AI 사용률 1위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소라영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라영 아나운서. 일단은 사실 요즘 뭐 누구나 다 생성형 AI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사용하시죠? 네,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은 한국이 AI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약 37%가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명 중에 4명꼴로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평균은요, 약 17.8%로 10명 중에 2명 정도 꼴인데요. 한국은 이미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약 17.8%인데 한국은 37%, 거의 한 20% 가까이를 더 넘게 사용하고 있다인데요. 근데 뭐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따로 있다고요? 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증가 속도입니다. 한국은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AI 사용률이 약 30.7%였는데 반년 만에 37.1%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은 AI가 가장 성공적으로 확산된 나라다 이렇게까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한국이 AI가 가장 성공적으로 확산된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서 소량 아나운서 주변에서도 뭐 저희 나이 또래는 AI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요즘 또 어르신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요즘 유행에 뒤처질 수 음. 없다라면서인지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만 해도 네. 최근에 그 막 지브리 그림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 네.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작년에 또 사실 뭐 저희 나이 또래도 또래인데 좀 저희보다 좀 윗세대 분들도 그 AI 활용해서 지브리 사진 뭐 편집을 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본인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설정해 두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한국이 AI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정부가 AI를 굉장히 많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이미 AI 교육을 정말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업 측에서도 AI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AI 관련 정책들까지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I가 아무래도 영어를 훨씬 더 잘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AI가 한국어 역시도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검색이나 과제를 할 때 편안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 유튜브, SNS, 게임과 같은 콘텐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AI가 이런 작업을 훨씬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많이 쓰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학교랑 회사에서도 AI를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에서는 학교, 회사, 공공기관까지 AI 사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즘 뭐 학교에서도 AI 교육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정부에서도 AI 관련된 전폭적인 지원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이 요즘 특히 생성형 AI들 한국어 되게 잘 인식하고 또 관련해서 이미지 파일도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뭐 느끼시지 않나요? 네, 요즘 방송 자료 이런 거 만들 때 네네. 저도 아무래도 생성형 AI를 꽤나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에 저도 감탄하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게 약간 영어식 표현인데 싶은 표현들 많았었는데 요즘은 뭐 한국어 문맥을 정확히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렇게 네. 글도 작성해주고 또 글도 이해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뭐 확산율 1위다, 뭐 확산율 빠르다 이러는데 사실은 뭐 AI 사용률, 그러니까 사용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1등 국가가 따로 있다고요? 네, 1등은 UAE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용자가 무려 70%를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어마무시한 수치네요. 네, 그 뒤로는 싱가포르, 노르웨이, 프랑스가 그 뒤를 잇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사실상 16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점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AI를 잘 쓰는 나라와 못 쓰는 나라 사이에서 간극이 크게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인터넷이 느리고 컴퓨터가 부족하거나 혹은 데이터 센터가 없고요. AI 교육 역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영어가 아닌 언어의 경우 AI 지원이 부족한 경우도 다분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기술로 AI를 개발하느냐보다는 국민들이 실제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AI, 간극이 넓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는 그 관련된 데이터가 쌓여야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해서 이 전 세계 국가 간에 좀 빈부격차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현재 뭐 점유율은 아직 16위지만 확산 속도는 세계 1위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가 있었다라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이 해커들이 AI를 통해서 제로데이 소프트웨어의 빈틈이죠. 제로데이의
공격을 시도했다라는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AI를 활용해서 단순히 뭐 본인의 업무 도구가 아니라 AI를 통한 또 해킹 도구로서 또 사용을 하는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관련 내용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이 AI를 이용해 대규모 해킹 공격을 준비하던 조직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가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해킹의 무기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이번 공격이 어떻게 진행됐고 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라영 아나운서. 최근에 구글에서 AI로 인한 해킹 시도를 발견하고 막은 일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AI 지금으로서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부정적인 기사가 또 떴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AI는요, 공부를 도와주거나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이렇게 좋은 일에 참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커들이 AI를 해킹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한 건데요. 해커는 우선 남의 컴퓨터나 회사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훔치고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훔치는 일을 하는데요. 구글은 어떤 중국과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이 AI를 이용해서 엄청난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미리 사전에 발견해서 공격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막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연계 조직이 AI 활용을 해서 또 해킹 시도를 했다. 근데 구글이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차단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로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로데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빈틈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시청자분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말해주셨듯 가끔 이렇게 숨겨진 틈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틈을 우리는 취약점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회사도 아직 잘 모르는 문제거나 아직 고칠 방법도 없는 문제를 특별히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왜 엄청나게 위험할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공격이 당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빈틈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은 그 내부망에서 확산하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빈틈을 막는 게 중요한데 이 취약점, 아직 회사에서도 이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빈틈이 뚫리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제로데이를 AI를 활용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러면 어떤 해킹 시도였을까요? 네, 원래는 엄청 똑똑한 해커가 이 오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취약점을 찾아냈는데요. 네. 이제는 AI가 프로그램을 알아서 빠르게 읽어서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공격 방법까지 만드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킹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된 거고요. 해커들은 여기서 또 AI로 악성 코드까지도 만들려고 했고요. 보통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는 이 이중 인증 역시도 뚫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성공을 했다면 회사 시스템이나 정부기관 또 중요한 서버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과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한 그 AI가 단순히 우리가 모르는 그런 비밀적이고 되게 은폐되어 있는 그런 AI가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개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해커들은 오픈클로와 같은 공개형 AI 모델을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제미나이는 아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요. AI가 이렇듯 너무 똑똑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동시에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해킹하려면 오래 공부하고 직접 분석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 역시도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이를 AI가 도와주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공격을 자동으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정부와 큰 IT 회사들 역시도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구글이 발표한 자료다 보니까 우리 회사 아니야. 제미나이 아니야. 라고. 제미나이 아니야. 네, 제미나이 아니야. 라고 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새 AI 모델, 공개가 좀 잠시 연기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엔트로픽은요, 새로운 AI 모델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범죄 조직이 이 새 AI를 해킹에 쓸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새로운 AI 모델 발표를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국의 백악관까지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요. AI 회사들은 아무나 못 쓰게 제한을 하거나 위험한 기능을 막는 방법을 통해 보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I는 이렇듯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해킹과 같은 나쁜 일에 있어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안전하게 만들고 또 나쁜 사용을 막는 기술이 앞으로 아주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해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그러니까 결과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해킹의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사실 해킹이 되면은 뭐 정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피해겠지만 뭐 1차적으로 뭐 개인 정보가 저희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노출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 뭐 전산망 특히 노트북 많이 활용하는데 맞죠.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까지 그 서버가 뚫려버리면은 뭐 솔직히 뭐 요즘 카메라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난감하죠. 또 그러니까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업계랑 또 정부랑 뭐 보안업계 등등이 이 부분에서 좀 실질적이고 좀 확실한 연구 결과가 따라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구글이 해커 조직이 AI를 활용해서 해킹 공격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그게 구글 제미나이는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소식 한번 만나보러 출발해 보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여러분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자리에는 사람이 없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 하고 보니까 바로 AI 직원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AI 직원을 통해서 HR 인사 부분에 혁명을 가져왔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수증 처리하는 직원 영처리, 인사총무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직원 소식이,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 직원 코몽이, SK하이닉스가 올해 입사시킨 AI 직원들입니다. AI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 하나의 구성원처럼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건데 관련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은 이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너무 귀엽죠? 네, 뭐 영철이, 뭐 소식이, 코몽이. 코몽이. 사실 사람 이름이 소식이, 코몽이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에 이러한 AI 직원들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AI가 진짜 직원처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AI가 그냥 질문에 답을 하거나 글만 써줬다면 이제는 회사 안에서 실제 직원처럼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회사 안에서 AI들에게 직접 이름까지 붙여줬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수증 처리하는 AI 영철이 회사 뉴스를 알려준다 해서 소식이, 사내 소통을 도와주는 AI는 또 코몽이고요. 교육을 안내해주는 친구는 똑소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 검색창에서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가상 직원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똑소리라는 친구도 있군요. 네. 똑소리는 더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쵸? 사람 이름이 똑솔. 만약에 소라영 아나운서가 똑소리면 소똑소리인가요? 떡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의 성은 뭘까요? 영철이, 소식, 코몽. 최태원 회장이 회장이니까 최똑솔, 똑솔? 네, 최영철, 최소식, 최코몽, 최똑솔. 뭐 제법 귀여운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AI 직원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정확히 하고 있을까요?
네, 원래 회사 HR팀에서 하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계약 관리, 회의실 예약부터 회사 뉴스 전달까지 이와 같은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서류도 사람이 보고 계산도 하고 아르바이트 직원까지도 써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더 빠르고 실수도 줄고 비용도 줄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AI가 누가 어느 직원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추천까지 해준다고요. 네, 이제는 회사에서 누가 다음 팀장으로 가장 잘 어울릴까와 같은 문제도 AI로 연구 중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이 업무 평가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토대로요. 이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하고 추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AI가 혼자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번 주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AI가 질문만 하면 답을 해줬다면 이 새로운 AI죠. 에이전트 AI는 이제 스스로 행동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휴가 신청하기, 회의실 예약하기, 알람 보내기 같은 걸 이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이미 하루라는 AI 챗봇이 일정 관리와 질문 답변, 그리고 복지 알림까지 해주면서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AI가 팀장을 스스로 추천한다면은 최똑소를 추천합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앞으로 회사 내에서 이 진짜 사람 직원 있잖아요. 원래 기존에 근무를 하던 이 사람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AI를 그냥 유행처럼 따르게 된다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는 AI를 만드는데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썼는데요. 정작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크게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할지 이런 것은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만큼 사람은 더욱더 창의적인 일과 중요한 판단을 잘 수행해야 하고요. AI는 반복 업무, 계산과 같은 일을 많이 맡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리 위협보다는 인간 고유의 전문적인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AI가 사람과 함께 업무를 한다.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측을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쵸? 현대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했을 때 현대차 노조에서도 이 부분 좀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표현들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또 경영진의 또 새로운 목표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또 이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걸 하나 봤거든요. 네. 혹시 페이커가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나요? 페이커가요?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페이커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세돌과 결은 이런 AI들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네. 굉장히 잘하는 로봇들은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포츠나 인간의 역량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여주듯이 계속 이기는 것 이런 음.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지니까 아. 또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미가 생각이 없다. 듭니다. 네, 아.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네. 인간미 그리고 인간의 인간만 가진 것 이게 고유의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AI 입장에서 효율이 짱이야 이러고 있는데 인간미 이래버리면 너무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네. 완벽하면 또 아, 너무 그쵸. 재미가 있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틈이 있어야죠. 그렇죠. 쉽게만 살아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인간이 또 공존하는 이 시대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AI 직원들을 새롭게 입사를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요즘 뭐 사진 찍을 때 다양한 포즈 많이 하지만 가장 그래도 쉬운 게 V포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V포즈가 셀카 찍어서 올렸을 때 위험하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네요. AI가 왜냐하면 그 V포즈 속 지문까지 복제한다는 건데 소름 끼칩니다. 자, 한번 내용 만나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즐거운 순간을 기념하며 무심코 취하는 V포즈. 하지만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AI 기술과 고화질 카메라 성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진 속 손가락만으로도 지문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첨단 기술이 가져온 뜻밖의 보안 위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웬만하면 사진 찍을 때 V포즈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여행 가서 굉장히 그러니까 국룰 포즈 같은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일단은 V 한번 해주고 아니면 따봉 한번 해주고 보통 이 정도는 하는데 사실 이 V 포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네, 요즘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AI 기술이 똑똑해져서 이 사진 속 손가락만 보고도 지문을 알아낼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 지문, 손가락 끝에 있는 줄무늬 모양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주로 본인 확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확대하고 선명하게 만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가 실험을 했는데요. 사진 속 손가락을 AI로 확대하고 선명하게 만들자 이 흐릿했던 지문 모양이 더 잘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일수록 더 잘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할까요? 사실 뭐 가깝다 멀다의 기준이 이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에 들어야 이게 V가 위험하다라는 걸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에 따르면요, 약 1.5m 안에서 찍은 사진은 지문이 비교적 잘 보인다라고 하고요. 1.5에서 3m 거리의 사진 같은 경우는요, 일부 정보는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5m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뭐 계속 V를 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저 카메라하고도 이랬을 때 저희 시청자분 한 분이 만약에 해킹 조직에 있다면은 저희 지문을 또 지금 저희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지금. V 돌려서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셀카를 올리게 되면은 뭐 모든 V 셀카가 다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든 사진이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명, 초점, 화질, 거리와 같은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야 지문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진만으로는 완벽한 지문 복제가 쉽진 않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문은 비밀번호와 다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출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문을 저희가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유출됐을 때 더 위험하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뭐 출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지문을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도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을 등록하다 보니까 이 지문을 통해서 또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지문이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실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도 지금인데 과거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다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네, 2014년에요. 한 독일의 해커가 사진 속의 손가락만 보고 정치인의 지문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실리콘으로 가짜 지문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지문을 흉내내서 범죄를 시도하려고 한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너무 손이 잘 드러난 사진은 조심해야 하고 또 믿을 수 없는 기기에는 지문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그 토대가 지문에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정말요? 네.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AI, 인공지능인데 저희가 늘 매번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AI가 갖고 있는 정보 속에서 AI가 판단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개발할 때 네. 얘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개발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다가 이게 맘처럼 이게 인공지능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하던 와중에 뇌과학 연구자들하고 또 지문 연구자들이 이 지문이 결국에는 수백 번 쌓이면 데이터가 쌓이면은 사실 지문이 굉장히 복잡한 미로지 않습니까? 그쵸. 미로처럼 돼 맞아요.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지문 인식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지문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지문 연구를 할 때 활용했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거를 그럼 뇌과학 흐름대로 판단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의 개발 방향이 단순히 스스로 사고 판단을 하는 것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 게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인공지능 AI 개발이 더욱더 확산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좀 뛰어나게 개발이 됐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지문 덕분에 발전된 인공지능이 또 지문을 해킹할 수 있다는 게 또 재밌네요. 네,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문 함부로 이렇게 V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으로는 화면 통해서 다음 소식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론 머스크의 AI인 그록이 경쟁 모델에 뒤처져 있다라는 뭐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자, 어떻게 경쟁 모델이 뒤처져 있고 현재 일론 머스크의 AI인 그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오늘의 마지막 소식 보러 출발해 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이 경쟁 모델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경쟁업체인 엔트로픽에 데이터 센터를 임차해주는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록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록이 지금 다른 AI 뭐 프로그램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 바로 이 xAI에서 만든 생성형 AI죠. 그록이 지금 오픈 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1월 그록 다운로드 건수는 총 2천만 건 정도였는데요. 올해 4월의 다운로드 건수는요, 830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또 돈 내고 쓰는 사용자 역시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AI는 보통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가 있는데요. 그록의 경우 유료 사용자는 거의 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챗GPT 같은 경우는요, 유료 사용자가 이미 6% 넘게 사용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xAI가 엔트로픽에게 데이터 센터를 또 임차해주는 그런 계약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 AI가 돌아가려면요, 엄청난 컴퓨터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용량을 일론 머스크가 엔트로픽에게 대여해 준 건데요. 이미 두 회사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비판이 오고 간 바 있어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록의 역량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록도 이미 부족한데 왜 경쟁사를 도와주지? 라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회사의 협력은요,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 윈윈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엔트로픽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그 수요가 폭발을 했다고 표현이 되는데 특히 클로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크게 점유율이 좀 저조한 상황을 보여주다가 올해 초부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이 이용자 수에 당황을 했고 더불어서 엔트로픽이 또 공개한 그 미토스가 또 최근에 화제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미토스와 클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부족했었던 엔트로픽인데 사실 xAI를 품은 스페이스X는 데이터 센터는 방대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임차해주면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는 자원 돈 받고 넘겨주는 거니까 스페이스 X 차원에서도 좋고 네. 엔트로픽도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생김으로써 다음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증설할 수 있는 좀 이 시간적 여유가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록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그록은 어떤 AI 툴로 유명한 AI일까요? 네, 그러군요. 챗GPT와 달리 한때 거친 말투와 또 선정적인 대화 방식, 그리고 자극적인 기능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옷을 벗기는 기능이 있었어서 또 정부로부터 크게 규제를 받으며 회사도 이 기능을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전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요즘 트렌드죠. AI 회사는 AI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코딩 역시도 굉장히 잘해야 하는데요. 이런 코딩 역량에 있어서도 클로드와 제미나이에 있어 크게 뒤처지는 바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또 그래서 어떤 AI를 가장 많이 쓸까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 역시도 클로드를 쓰겠다라는 사람 48%, 제미나이 쓰겠다라고 한 사람 40%, 그록을 이용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7%로 기업들 역시도 아직은 그록보다는 다른 AI에 있어서 좀 더 큰 선호도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또 머스크 역시도 xAI는 아직 작은 회사다, 아직 성장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 다른 거대한 AI 회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록이 처음에 유명해진 게 작년 말인가 올해 초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뭐 미성년자의 옷을 벗긴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상황인데 그록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가장 집중을 받았던 게 좀 선정적이고 거친 대화가 가능하고 또 선정적인 이미지를 좀 제작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좀 그록이 약간 일론 머스크 같은 좀 그런 뭐랄까요 사업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챗GPT나 제미나이 워낙 지금 회사 그 두 거대 회사들이 양분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록이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나? 그래서 일부러 좀 거칠게 선정적이게 포지션을 잡았나? 라고 아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로부터 큰 규제도 받았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요즘 AI 회사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코딩 많이 써야 된다, 코딩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코딩을 하는 업계에서는 AI를 통해서 또 코딩을 돌린다고 해요. 맞아요. 요즘은 코딩을 아무래도 너무 잘하다 보니까 AI를 많이 실제로 회사들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클로드와 제미나이에 있어서 좀 뒤처진다라고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고 회사에서도 클로드와 제미나이 또 챗GPT 뭐 이 정도 사용하겠다라는 수는 많은데 맞죠. 사실 저희도 그록 쓸래라고 하면은 그록 안 쓰지 않을까요? 그쵸. 아직은 좀 음. 이미 친숙한 게 있어서 맞아요. 굳이 바꿀 이유를 찾지 못한 게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록이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 사업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아직 엑스AI의 작은 회사다. 맞죠, 우리는 맞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 아무래도 주된 방향성으로 보는 게 아직은 AI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역시 또 맞습니다. 듭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xAI 개발한 이유가 아무래도 뭐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있고 또 스페이스 X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 AI를 적용시키고자 xAI를 만들었고 또 그록을 만들어서 좀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 아닐까 또 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 아직까지 좀 그 점유율과 좀 시장에서의 흐름이 좀 비교적 약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크게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록의 미래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5가지 뉴스 만나보셨고
화면을 통해서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빅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관련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이 기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하고 또 그만큼 오랫동안 베일에 꽁꽁 쌓여있던 곳입니다. 바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시작해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심장부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숨은 지배자, 팔란티어입니다. 오늘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아주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해설을 위해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미스터리한 기업의 탄생부터 철학자 CEO의 독특한 비전, 의사결정 내비게이터로서의 역할, 4대 핵심 플랫폼, 이들의 비밀 무기인 FDE,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춘 500대 기업을 향한 엄청난 상업적 진격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한 AI 거인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죠.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고 사살했던 넵튠 스피어 작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만든 회사가 어딜까요? 네, 정답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재밌는 건 이 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실리콘밸리의 뻔한 벤처 캐피털이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의 투자 부문인 인큐텔의 자금으로 컸다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일반적인 B2B 기업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회사 이름도 진짜 특이하죠. 반지의 제왕 덕굿이라면 바로 아실 텐데 세계 곳곳을 꿰뚫어보는 마법의 구슬 이름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피터 틸 같은 창업자들이 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명확해요.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서 거대한 재난이나 위협이 닥치기 전에 그 숨겨진 패턴을 먼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정체성을 이름 하나에 완벽하게 담아낸 거죠. 두 번째, 철학자 CEO입니다. 보통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CEO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명문대 MBA 출신에 밤새 코딩하고 시장 점유율 1%에 목숨 거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독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평소에 태극권을 수련해요. 심지어 어릴 때 난독증이 있었는데 본인은 오히려 그 난독증 덕분에 텍스트에 갇히지 않고 현실 세계라는 더 큰 숲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매출이나 이윤을 넘어서 글로벌 문명과 질서를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아주 독특한 경영자죠. 이 사람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제품은 가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 IT 기업 대표라면, 아니 솔직히 누구라도 자기네 AI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포장하기 바쁘잖아요. 하지만 카프는 자신들이 국가 방위와 전쟁터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는 그 무자비한 현실을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선한 국가를 지키려면 진짜 백이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년, 무려 20년 동안 적자를 버텼다는 거예요. 평범한 스타트업이었다면 진작에 파산했겠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데이터 통합 기술이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향후 거대 기업들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해질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뚝심이 통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3년에는 마침내 미국 S&P 500 지수에 당장이 입성했습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의 내비게이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열풍인데 대체 팔란티어는 이 AI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쉬운 자동차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자동차의 철강이나 기본 부품이고요. 엔비디아의 GPU가 심장인 엔진, 그리고 오픈 AI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면 팔란티어는 바로 운전석과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쫙 띄워주긴 하지만 결국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핸들을 꺾는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게 만드는 거죠. 완벽한 비즈니스 조력자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네 번째, 4대 핵심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 철학을 어떻게 돈이 되는 실제 비즈니스로 만들었는지 4가지 핵심 제품 라인업을 살펴볼까요? 첫 시작은 국방 특화 플랫폼인 고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엄청난 기술을 민간 기업들 입맛에 맞게 개조해서 파운드리라는 기업용 통합 시스템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심해의 잠수함이든 우주의 위성이든 어디서나 끊김없이 돌아가게 해주는 아폴로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모든 플랫폼 위에 대형 언어 모델을 딱 얹어서 내부 데이터로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돕는 AIP까지 출시했습니다. 군사기술에서 완벽한 기업용 솔루션으로의 확장이죠. 이 2가지 화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는 적군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 고담의 전술 매핑 화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대한 민간 제조 공장을 그대로 본떠 놓은 AIP의 디지털 트윈 화면입니다. 겉보기엔 타겟 고객도 다르고 화면도 전혀 달라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근간을 이루는 뼈대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파편화된 엄청난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의사결정을 극대화한다는 그 핵심 DNA가 군사작전이나 기업의 공장 운영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5번째, 비밀무기 FDE입니다. 솔직히 세상에 좋은 소프트웨어 파는 기업은 많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도입 성공률부터가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람. 그 중에서도 FDE라고 부르는 일종의 특수부대 같은 엔지니어 조직 때문이에요. 전방 배치 엔지니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코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고객사 현장에 파견 나가서 상주해요. 고객이랑 같이 뒹굴면서 회사의 진짜 문제점이 뭔지 바닥부터 다시 정의하고 엄청난 속도로 시스템을 고객 맞춤형으로 뜯어고칩니다. 기존에 답답했던 시스템 통합 방식과는 파급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강점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6번째, 포춘 500대 기업을 향한 진격입니다. 아직도 팔란티어를 CIA나 미군 일만 하는 정부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 매출 비중을 보면 상업용, 그러니까 순수 민간 B2B 비중이 무려 45%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정부 부문이 55%니까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따라잡은 거예요. 은밀하게 첩보기관을 돕던 회사가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기업으로 체제를 완전히 바꿨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이 숫자, 121%라는 숫자에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미국 내 상업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진짜 폭발적이죠. 이렇게 무섭게 성장한 비결 뒤에는 AIP 부트캠프라는 아주 기발한 세일즈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을 며칠 모아놓고 그들의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팔란티어 AI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눈앞에서 바로 시연해버리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성능을 직접 본 기업들은 홀린 듯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B2B 확장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매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선을 내밀고 있거든요. HD현대는 아예 팔란티어 한국 법인 지분의 25% 이상을 확보하며 조선과 에너지 분야의 AI 혁신 동맹을 맺어버렸고요. 통신 대기업 KT, 그리고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까지 데이터 최적화와 공정 개선을 위해 팔란티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톱티어 제조업체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죠.
자, 오늘 다뤄본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쟁터라는 가장 가혹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다루며 실시간 의사결정을 마스터한 이 기업이 과연 이제는 포춘 500대 기업들의 이사회 회의실마저 완전히 지배하게 될까요? 데이터가 곧 기업의 생존이자 권력인 시대에 팔란티어라는 이 강력한 내비게이터가 앞으로 B2B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우리 모두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기업 분석으로 국내 AI 기업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AI 증권 리포트는 DS투자증권의 DB 하이텍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요즘 진짜 어딜 가나 다들 AI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화려한 AI 골드러시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과거 골드러시 때 진짜로 떼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었죠. 곡괭이랑 청바지 판 사람들이었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AI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곡괭이,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라는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DB 하이텍의 숨겨진 가치를 아주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AI 전력의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기술인 간과 식, 그리고 DB 하이텍의 놀라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본격적인 단가 인상의 힘,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21만 원의 근거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전력의 딜레마. 이게 바로 AI 붐의 숨겨진 병목 현상이거든요. 다들 지금 삐까뻔쩍한 AI 칩에만 열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챗 GPT 검색 한 번 하는 게 일반 구글 검색보다 전력을 무려 10배나 더 먹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친 듯이 질주하는 AI 발전을 턱하고 막아설 수 있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과연 뭘까요? 뭐 GPU 부족? 아니면 데이터 부족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전력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전기 좀 더 필요하네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랑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고전압 전력을 촥촥 빨아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비싸고 날고기는 AI 칩이 있어도 그 엄청난 열이랑 고전압을 견디면서 피를 핑핑 돌게 해주는 심장, 즉 고효율 전력 인프라가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고전압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바로 차세대 기술, 겐과 CIC입니다. 겐, 그리고 SiC.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800V급의 그 폭발적인 고전압을 거뜬하게 버텨내는 일종의 슈퍼 하이웨이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예요. DB 하이텍은 지금 바로 이 거대한 AI 파이가 맛있게 구워질 튼튼한 오븐을 쫙 세팅하고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AI 맞춤형 수주가 안 보인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글로벌 전력 반도체라는 이 거대한 시장 파이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그 낙수 효과를 필연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어서 세 번째 파트, DB 하이테크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1분기 실적 정말 놀라웠죠? 영업이익 637억 원. 와,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분기랑 비교해서 매출은 살짝 빠졌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 가동률을 쫙 끌어올리면서 시장 기대치를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탄탄한 본업의 호실적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AI 전력 반도체 시장을 집어삼키기 위한 엄청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실적 뒤에 진짜 소름 돋는 잠재력이 숨어 있어요. 사내복지기금으로 나간 일회성 비용 221억 원. 이거 한번 빼고 볼까요?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무려 959억 원이고요. 마진율이 29%까지 확 치솟습니다. 대박이죠? 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시장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체력이 훗날 AI 시대의 폭발적인 수요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 성장 궤적 한번 쓱 보세요. 2024년에 1910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3,690억 원, 2027년에는 4,430억 원까지 아주 가파르게 뚫고 올라갑니다. 당분간 8인치 반도체 쪽에 신규 설비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실적 개선을 보여준다는 건 이게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뜬 요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아주 탄탄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본격적인 평균 판매 단가, 즉 ASP 인상의 힘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약간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방금 본 그 어마어마한 1분기 실적 있잖아요. 거기에 가격 인상 효과는 아직 단 1%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지금까지 보여준 숫자는 오로지 본연의 체력과 효율성만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진짜 무서운 무기는 아직 칼집에서 빼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가격 인상 파급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첫째, DB하이텍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고객사 대상 단가 인상 이미 끝났습니다. 둘째, 지금 AI 수요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이런 타이트한 상황을 보면 2분기에는 대만이랑 미국 고객사 쪽으로도 가격 인상 흐름이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 셋째, 이 공급 부족 현상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그럼 추가 인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게다가 2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200억대 일회성 비용도 싹 사라지니까 빵빵해진 마진이 그대로 회사 실적에 꽂히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대폭 상향된 목표 주가 21만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논리들, 그러니까 AI 전력 인프라 트렌드, 미친 듯한 기초 체력, 거기에 다가오는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딱 종합해보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만년 11만 원 선에 갇혀있던 목표 주가가 무려 21만 원으로 퀀텀 점프를 했어요. 정말 공격적인 상향이죠. 분석 시점의 주가랑 비교해봐도 위로 열려있는 업사이드가 확실히 보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외치는 세 가지 든든한 기둥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마진율 29%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본업 체력. 둘째, 당장 2분기부터 터지기 시작할 가격 인상 잭팟.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AI 데이터 센터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폭발적인 구조적 수요입니다. 이 완벽한 삼박자가 2020년 이익 전망치를 단숨에 3,690억 원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핵심 논리인 셈이죠. 여기서 이 문구 한번 보세요. 타겟 PE 22배 적용. 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주식시장이 DB하이텍을 그냥 옛날 방식의 레거시 칩이나 깎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수혜주로 제대로 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아예 레벨업된 거죠. 단순하게 돈을 더 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 가치에 본격적으로 AI 프리미엄이 딱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화려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눈에 띄는 AI 칩의 겉모습에만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거대한 두뇌를 진짜로 깨우는 숨겨진 물리적인 인프라, 전력의 진짜 가치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남들이 겉보기에 화려한 것에만 시선을 뺏길 때 여러분은 이 거대한 AI 혁명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꽉 쥐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얻어가신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투자의 렌즈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똑똑한 AI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